앞으로는 미국 경제를 이끌 동인이 미국 정부가 될 것이다. 네. 뭐 그런.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이끌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연준이죠. 연준이. 과거 2008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는 실제로 연준이 미국의 증시를 부양하고 미국의 증시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통화를 거의 연준이 다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과장님, 이분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독특한 시각을 갖고 계시는, 그러나 돌이켜보면 항상 잘 맞네 싶은, 그래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는 안 나오시지만 종종 나오실 때마다 여운을 꽤 길게 받아서 오늘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 네. 얼핏 방송 시작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려봤더니 뭐 그런.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이끌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연준이죠. 연준이. 과거 2008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는 실제로 연준이 미국의 증시를 부양하고 미국의 증시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통화를 거의 연준이 다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보는 걸 수 있는데, 이제는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랑? 미국과 네. 미국을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모든 국가들. 뭐 중국을 비롯해서. 네, 중국이 가장 키겠죠. 이게 보시면 과거 긴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물질적인 이익보다 우선되는 게 계급의 이익이었고, 계급의 이익보다 더 우선되는 게 패권의 이익입니다. 결국은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물질의 이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니네 쪽으로 우리가 외주를 주면 더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어도 얘네들이 우리 패권에 도전을 한다? 우리는 이 얘들을 안 쓰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돈 덜 벌고 말지. 네. 좀 가난하고 말지. 네. 좀 힘들고 말지.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패권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그거를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시 압도적인 1등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의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 다 우려하잖아요. 재정 적자 계속 풀릴 수 있을까, 못 풀릴까? 그거 뭐 GDP 대비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크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데, 패권을 유지를 하려면 재정 적자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재정 적자는 계속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GDP 대비해서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한 120% 정도 되거든요. 일단 CBO라고 미국 의회 예산처가 있는데 거기서도 예상하는 게 200%까지는 풀릴 거다. GDP 대비해서 미국의 부채 수준이 200%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향후 10년 안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채는 늘어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부채를 풀까? 뭔가 자기들의 뭐 필요한 부채로 자금을 조달을 한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쓸 곳이 있구나. 꽤 큰 돈 들어가는 곳이. 그게 과연 그냥 우리가 코로나 때 연준이 해줬던 그냥 서민들 부양 이런 방식은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할 거고, 그게 적자 국채이지만 그 조달한 자금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GDP 대비해서 미국의 재정 수지에 대한 연도별로 추이거든요. 위로 올라오면 흑자. 아래로 내려가면 적자. 흑자는 거의 없지만 98년에서 2001년까지 잠깐 흑자가 생겼습니다. 뭐 그런 저는 사실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흑자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따가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적자로 돌린다라는 거 하는 거는 정부가 부채를 내서 민간에 계속 투자를 해주는 거고, 그렇죠. 흑자를 한다는 거는 민간에 푼 자금을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거나
미국 정부가 향후 GDP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민간이 계속 부양이 돼야 GDP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적자를 정부가 계속 푸는 관점에서 미국 증시는 계속 부양이 될 수가 있지. 흑자로 다시 돌린다? 그거는 미국 증시의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예. 일단은 27년까지는 저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꽤 클 거다. 많이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 클 거다. 지금 의회 예산처, 백악관 관리 예산실, 뭐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버려 두면 더 풀리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돈 쓸 곳이란 네. 계속 생기기 마련이고. 네. 그런데 그럼 그렇게 풀려도 되냐, 괜찮냐? 내지는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도 200%가 된다는 건 물론 일본은 250%가 넘는다고는 들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게 되는 나라고 네. 다른 나라는 200도 안 넘잖아요. 다 100%대 다 100%대 초중반인데 언저리면 니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받는데 미국이지만 미국이 혼자 그렇게 200이 돼도 괜찮냐? 거기에 그게 따른 시장의 의심이나 무슨 노이즈는 없겠냐 하는 게 시장의 걱정이죠. 의심은 계속 생기겠죠. 시장의 의심은 계속 생기지만 달러에 대한 패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면 네. 적자에 대한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음.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자본을 재분배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돈을 확 끌어들여가지고 저 국채를 발행을 하면 제가 이거 이 페이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페이지 좀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뭐 크게는 네 가지 있어요. 첫 예. 번째로는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시장에서 조달을 한다. 내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뭐 JP 모건이 산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다. 그 개인이 산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들을 국채로 맞바꿔치기 해주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재원 조달하는 방법은 결국은 세금 벗거나 음. 아니면 무역관세 때려가지고 외국에서 자본을 받아오는 겁니다. 받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면 뭔가 금융위기나 무슨 리세션이 터졌을 때는 연준이 화폐를 찍어서 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다 사주는 사들이면.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엄청나게 본원 통화가 늘어나겠죠. 음.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그동안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던 방식은 전부 다 네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연준이. 네.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은 제가 빨간색으로도 쳐놨지만 시장에서 국채를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시장에서 국채를 조달해서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네. 누군가에게 계속 자본을 재분배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게 메디케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국방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시장에서 안 움직이고 노는 돈일 테니. 네, 그거를 미국 정부는 알고 있었고, 예. 시장에서 놀고 있는 돈이 왜 많았냐? 코로나 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4조 달러에서 거의 8조 돈 달러까지 찍어서 커졌습니다. 풀었죠, 사실. 예, 네. 그 풀었던 그 자금이 다 잉여유동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음. 그게 뭐 군살. 영내포에 2조 달러, 뭐 어디에 뭐 몇 조 달러 다 들어가 있었던 건데 예. 그 자금을 끌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고 은행 예금만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코인을 살 수도 있고. 코인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자금들을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해서 네. 맞바꿔치기를 하고 내가 가져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 그리고 국방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사실상 국방비도 저는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가장 그 큰 쪽에 보면 패권 전쟁인데 그 패권 전쟁에 미국 국방부가 매우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해군 같은 경우에 미국 해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미국 해군에서 발표한 거 보면 2027년까지 우리는 모든 대부분의 무기들을 다 AI 형태로 해서 빨리빨리 갈아 끼우겠다라는 거를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얘네들은 AI를 국방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가 패권이랑 분명히 연관된다라고 얘들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뭐 돈을 찍어가지고 뭐 반도체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패권과 연관이 되지만 이게 단순하게 반도체 지원법으로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 나가는 돈들도 국방부에서는 또 AI 쪽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AI 내러티브는 그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은 저는 지금부터 사실 트럼프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동안은 과거 20년은 서비스 중심으로 미국이 다 돌아갔거든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근데
그 전에만 해도 미국은 사실 제조업이 좀 강한 나라였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그 당시에 제조업이 강할 때 만들어 놓은 전력망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다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런 노후화된 전력망들이 현재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쪽으로 지금 다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장기적으로. 대신 이거가 속도가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지금 계속 지원을 해서 지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빨리 자기들이 못 바꾸면 단순하게 그냥 돈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패권이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재정 적자를 풀고 이 푼 자금으로 왜 이렇게 반도체를 지원을 하고 하는지는 네, 저는 이 관점에 접근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마도 질문을 제가 왜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 연준이 돈을 더 풀어서 그 돈으로 경기 살리면 되지 굳이 왜 한동안 뜸했던 미국의 재정이라는 걸 발동을 거냐. 네. 물론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재정 안 나서고 그 자금으로 계속 돌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 과장님이 미국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네. 정해져 있어. 그거는 연준이 양적 완화한다고 그 돈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잖아. 그렇죠. 예, 연준이 그런 양적 완화를 하면 그냥 통화량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서 민간이 하고 싶은 일을 어찌어찌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걸 그냥 민간에게 맡겨둬서 될 게 아니라 중국이 저러고 있고 뭐 러시아가 저러고 있고 유럽이 저러고 있는 저 상황을 빨리빨리 미국 정부 주도하에 하려고 하는 전략적 판단 때문에 이제 정부가 나서는 거야. 네. 라는 설명이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미국이 뭐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융 완화는 지약입니다. 지약. 뭐 불을 붙이겠죠 더. 근데 재정 완화는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예. 인플레이션 오지 않거든요. 뭐 내가 A에서 돈을 뺏어서 B를 주는데 예. 좀 뭐 이머징이나 좀 소기업들의 돈을 뺏어서 그러니까 이건 예시긴 하지만 예. 돈을 뺏어서 대기업 쪽으로 돈을 계속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안 올 수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지금 사실 2022년부터 미국은 금융 긴축, 재정 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금융 긴축 때문에 뭐 러셀 2000을 비롯해가지고 중소형 주식들은 박살났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오지만 원래 최근 2년 동안 거의 못 올라왔고요. 예. 그런데 빅테크를 포함해서 나스닥 이런 것들은 2023년 초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금융은 계속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예. 돈을 얘들은 대출을 못 해가지고 대출을 못 하도록 계속 만들어 놓고 있고 네. 재정적으로는 계속 조달한 자금을 계속 이쪽으로 풀어주니까 이쪽은 계속 보조금 받아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던 겁니다. 왜냐? 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야 너네 돈 많이 벌고 좀 더 벌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패권이 뺏기면 안 되니까 빅테크를 중심으로 예. 이거를 빨리빨리 지금 그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AI가 우리는 그 단순하게 챗GPT로 뭐 이렇게 뭐 문서 작성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예. 이게 국방부로 들어가면 말이 달라집니다. 1990년대 중반에도 인터넷을 개발을 할 때 미국 국방부에서 아퍼런트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예. 인터넷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뭐 인터넷 쇼핑하라고 인터넷을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거는 다시 나중에 다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예. 그렇게 좀 사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발전된 거고요. 처음에 인터넷은 다 전쟁하려고 만든 겁니다. 70년대도 GPS 만든 것도 전쟁하려고 만든 거였고 그다음에 핵 뭐 다 전쟁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뭐 핵 발전소를 해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더 전력망으로서 쓰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처음 만들어진 건 다 전쟁하려고 만들어졌고 예. 전쟁 중에 다 개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같은 경우에도 뭐 나중에는 B2C로 넘어가면서 수익성으로 다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챗GPT만 보더라도 그 민간이 지금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그 속도가 예. 인터넷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참여율이. 예.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챗GPT를 통해 가지고 뭐 AI 생성형 AI 만드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민간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추후의 문제고 미국 정부는 일단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전술에 어떻게 쓸지, 자기들의 전력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그 국방력, 방위산업에? 국방력의 방위산업에 어떻게 쓸지를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면 AI 내러티브가 민간이 이끌고 가냐, 정부가 이끌고 가냐, 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서 이건 정부가 이끌고 가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예. 주식시장이 저는 뭐 이따가도 한 말씀드리겠지만 전 유동성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많이 전망합니다. 그러시죠. 주로. 그런데 음. 유동성 관점에서 유동성이 빠지면 음. 가장 먼저 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상화폐. 음. 그다음 채권. 음. 그다음 주식입니다. 주식은 채권이 지금 먼저 발작이에요? 네, 채권은 일단 매크로로 많이 움직이는데 유동성의 지약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 유동성이 빠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 가상화폐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유동성이 빠지면 가상화폐는 빠진다. 유동성이 오르면 가상화폐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타임 시계열이 매우 짧습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은 올해 4월달, 7월달 유동성이 제가 한 번씩 빠진다라고 그때 한번 전망을 했었고 사실 이번 9월달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유동성이 빠지잖아요. 한 2주 뒤에 주식시장이 반응이 와요. 그 이유가 지금 정부가 이끌고 가고 있는 AI 스토리가 네. 미국 기업들의 EPS, 선행 EPS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야기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예. 코인값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유동성으로 주식시장을 전망을 하지만 사실상 유동성에 가장 뒤늦게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예. 유동성이 빠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빠진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빠지면 주식시장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데 주식이 올라간다?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올라가다가도 뭔가 이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예. 유동성이 빠진 만큼 주식시장의 조정폭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보는 관점을 사람들이 유동성이 빠졌는데 왜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유동성이 올랐는데 왜 주식시장이 내려가요? 이 관점을 판단을 할 약간 때 타임 레그가 있다. 타임 라이트가 있고 유동성이 빠져서 주식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예. 갑자기 연준이 유동성을 좀 채워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조정되려고 하다가도 또 유동성이 예. 좀 풍부해지니까 이게 또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유동성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뭐 제가 거의 뭐 유동성을 제일 많이 보지만 절대적인 네, 것은 아닐 때도 있다. 100%로 맞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러면 코인 시장이 일종의 그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네,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 친구가 먼저 꼬꾸라지니까 네. 유동성이 주는지 안 주는지는 그 친구들 보고 판단하면 그냥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근데 사실 코인을 전망하진 않지만 뭐 그려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유동성을 토대로 네.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매우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요. 근데 네. 유동성을 전망을 못하니까 코인 시장 전망을 못하죠. 이게 빠지고 나서 조정되고 나서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건 네, 풀려 있는 돈들이라는 네. 뜻일 텐데 네, 풀려 있는 돈들은 늘 풀려 있지. 네. 풀려 있는 돈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막 영향을 주고 막 그런가요? 아, 제가 요거 유동성을 사람들이 좀 사실 좀 이게 좀 어렵잖아요. 예. 이걸 한번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네. 2020년부터 와, 저 뭐냐 저게? 현재까지 네. 연준의 대차대조표 녹색 그래프, 연준의 지급준비금 검정색 그래프, 예. 재무부의 TJ 현금 잔고가 빨간색 그래프, 예. 보라색이 연준의 영래포 계좌입니다. 네. 연준의 자산은 실제로 이 소마 계정인가 대출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연준의 부채 계정은 지급준비금과 RRP, TJ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 소마의 국채가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줄어듭니다. 자산 계좌 왼쪽에 있는 자산 계좌에서. 그러면 부채 계정에 누군가는 빠져야 돼요. 네. 뭐 지급준비금이 빠지든가, 영래포가 빠지든가, TJ가 빠지든가. 예. 연준이 양적 완화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예. 채권을 막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국채 포트폴리오인 소마 계정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든가, 영래포가 늘어나든가, TJ가 늘어나든가 누군가 늘어나야 돼요. 뭐 그렇지. 네.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었다는 게 국채의 양이 늘어나는 걸로 입증되니 네, 푼 돈이 어딘가에서는 늘어나겠죠. 네, 사람들의 예금으로 가면 그게 지준을 올릴 거고, 맞습니다. 그게 정부한테로 가면 재무부 통장이 늘어나거나. 맞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데 예. 코로나 이후에 예. 코로나 때
그 일단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확 늘렸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예. 그래서 녹색 그래프 보시면 4조 달러에 있던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2022년 초까지 해서 8조 달러, 거의 8조 달러를 넘어가면서까지 늘어났어요. 초록색 네, 선이. 초록색 선. 예. 거기 그래서 이 늘어난 게 부채에 어딘가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지급 준비금 검정색도 이렇게 늘어났지만 음흠. 뭐 TJ 잔고도 늘어났고 2000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TJ 잔고와 지급 준비금이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는 거를 다 채우면서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2021년부터 연준의 영래포 계좌라고 하는 게 엄청 빠르게 늘어났어요. 저게 뭘죠? 이게 보시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면 예. 처음에는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는 게 맞아요. 은행 예금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 그런데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은행들이 예금을 무한정 받을 수 있고 국채를 무한정 살 수 있도록 SLR이라고 하는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예. 자산 대비해 가지고 자본금을 얼마 이상 충족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채를 많이 사면 자본금을 많이 채워야 되니까 예. 마음대로 못 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어쨌든 연준이 늘려야 되잖아요. 은행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SLR이라고 하는 규제를 잠깐 없앴어요. 예. 그러면서 은행들이 예금도 막 무한정 늘리고 채권도 엄청 샀어요. 근데 2021년 3월 달부터 SLR을 다시 대형 은행들을 니네는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자본금을 5% 이상 채워라. 예. 그 규제를 다시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은행들은 더 이상 예금을 받기 쉽지 않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예금을 못 받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유동성들이 아. MMF 쪽으로 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예금 이자를 매우 낮출 거고. 네. MMF에 돈이 가다 보니까 MMF들은 채권을 사거나 예. 영래포에 돈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채권을 사면 그때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영래포 쪽으로 돈을 다 넣기 시작했어요. 그 영래포라는 게 들어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네. 일종의 뭐 예금 MMF나 CMA처럼 하루만 맡기셔도 돈 드릴 테니 혹시 맞아요. 남는 돈 있으면 갖고 오세요에 네. 하는 그런 통장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시중 자금이 다 거기로 몰린다. 네.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2020 이거 노란색 박스 보시면 노란색 박스가 이제 파란색 박스 가져왔거든요. 예. 노란색 박스 보시면 보라색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연준의 그 영래포 계좌. 예.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2022년 초부터는 지급 준비금이 떨어지면서까지도 영래포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넣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면서까지 영래포를 막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 연준의 지금 제가 모든 말씀을 드리는 연준의 수준 유동성은 지급 준비금이거든요. 예. 지급 준비금이 풍부하면 앞으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이 많다. 지급 준비금이 떨어지면 앞으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이 적다. 근데 그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랑 비슷한 은행에 거잖아요.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잔고들이죠. 예금을 받으면 지준도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걸 예. 언제든지 뭘 살 수 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22년 초부터 2023년 한 3, 4월 때까지 영래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급 준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예. 사실상 크게 감축이 안 돼 있는데 그 안에 지급 준비 구성이 떨어지니 구성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금 찾아서 MMF에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 MMF가 채권을 안 사고 다 영래포로 그렇죠. 넣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긴축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4월부터 해가지고 예. 영래포 이 보라색 계좌 보시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옐런이 딱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국채를 조달을 할 건데 예. 단기채를 조달을 하면 지급 준비금이 안 빠지고 예. 영래포에 있는 돈들을 다 끌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원래 채권을 계속 발행하면 지급 준비금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유동성 긴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금을 빼내고 네. 그 채권을 사고 네. 채권 산 그 돈은 채권을 판 정부나 뭐 이쪽으로 연준 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시중의 맞아요. 유동성이 빠진다 그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영래포에 돈이 이만큼 있고 영래포 애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거 보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하단보다 5bp 정도 더 받고 있어요. 예. 근데 단기채를 그보다 높게 준다고 하면 또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단기채를 발행을 하면 이 연래포 자금을 다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단기니까 특히 네. 뭐 여기서 노나 저기서 노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2023년 상반기부터 예. 2024년 하반기까지, 2024년 최근까지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그 연준은 재무부는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면서 영래포 자금을 끌어왔고
그럼 지급준비금의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예. 사실 더 늘어났어요. 영내포에 있는 계좌를 끌어와서 재무부는 잔고를 채웠고 예. 그 잔고를 다시 지급준비에 넣어줬거든요. 그러겠죠. 은행 예. 재무부도 은행 통장에 그걸- 자기 잔고를 넣었을 테니까. 재무부가 TJ에 있는 자금 자체를 반도체법으로 주고 싶어도 예.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기업한테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기업이 개설돼 있는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무조건 지급준비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예. 영내포로 조달한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넣어주니까 실제로 막 연준은 장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도 이 검정색 그래프 보시면 지급준비금에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영내포만 맞았지. 예. 그게 2023년 사실 뭐 2분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지금 움직였고 그래서 앞으로 지급준비금이 뭐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는 걸 가지고 저는 사실 시장을 많이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이 무조건 올라가나?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져도 그걸로 사람들이 뭘 사려고 하는 니즈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돈이 안 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내러티브를 정부가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AI 내러티브를. 너 이거 사도 돼.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기꺼이 사기는 사니까 네. 주머니에 돈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은 돈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살 수 있는 게 유동성이 늘어나면 코인, 뭐 주식 이런 건데 네. 코인은 유동성이랑 좀 많이 같이 연관이 돼 있지만 주식시장은 사실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AI 내러티브가 있고 기업들의 EPS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동성이라는 건 평소에는 별일 없으면 역레포 시장에 몰려 있다가 예. 그죠? 그리고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단기 국채 사고 그 판 재무부는 통장에 돈이 꽂히니까 결국은 시중 자금이라는 건 총량은 비슷한데 역레포 시장에 몰려 있냐 아니면 은행 통장으로 가서 네. 지준이 되냐 요 왔다 갔다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건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는 건 똑같을 텐데 네. 성 과장이 보시기에는 주식 시장이 올라가려면 역레포의 자금이 많이 올라가야 여기 있는 자금이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은행 지준이 늘어나야 아, 예, 이거는 뭐가 합치면 똑같은데 영내포로 돈이 계속 가면 예. 투자를 안 하고 다 그냥 아, 안전한 곳에 그냥 예금 이자 넣어두겠다라는 조금 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기가 갈때 있으면 영내포로 돈이 거기 안 가면 갔겠지. 유동성이 긴축되도록 보셔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거면 언제든지 지준이 늘어난다, 은행 계좌가 늘어난다, 그래서 은행 이게. 지준으로 들어와야 실제로 유동성이다.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그 지표를 보시고 네. 역레포가 좀 줄어들면 결국 지가 어디 가겠어? 은행으로 가겠지. 네. 은행 늘어나네라고 하면 잠시 후에 주식시장 오르겠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네. 그게 잘 맞아 떨어지던가요, 계속? 지금까지는 거의 맞아 떨어졌고 영내포가 근데 거의 잔고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 2023년에 2조 달러 이상 있었던 영내포가 예. 지금은 거의 3천억 달러 수준까지 지금 많이 내려온 줄었네요. 상황이고 예. 뭐 저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0까지 수렴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양적 긴축을 하면 무조건 지급 준비가 빠져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양적 긴축도 내년 상반기 되면 저는 멈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영내포가 사라지는 그 수준 되면. 그럼 실제로는 그 연준이 코로나 때 풀어놨던 쓸데없는 그때 좀 유용했지만 지금은 군살이 되어 있는 돈이라는 게 다 역레포에 모여 있는 돈과 비슷하고 네. 그 돈을 다 이제 흡수해서 어디론가 유용한 곳에 보내면 그게 양적 긴축을 마무리하는 거다. 네, 뭐 시장에 잉여 유동성은 많겠지만 현재 지금 재무부가 알겠습니다. 빼오려고 예. 하는 잉여 유동성은 대부분 영내포 자금이었고 네네, 예. 그걸 단기 국채로 대체로 다 진행했다라고 보고 끝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음.9월달에 좀 유동성이 좀 긴축될 걸로 봤었어요. 근데 주식시장 좋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좀 한번 좀 리뷰를 한번 드리면 예. 제가 9월달에는 영내포 자금이 시중으로 아무리 단기채를 발행을 해도 방출이 못 될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1개월짜리 금리랑 보통 영내포 금리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단기 국채 금리가 높아야 영내포 자금이 빠져서 단기 국채를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월 초부터는 이제 9월에 FOMC가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기 채권 금리들도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영내포 금리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내포 자금이 더 이상은 단기 국채를 안 사겠구나. 그러면
뭐 시중의 유동성이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리고 9월 달에는 미국의 세금 납부, 법인세 납부가 있거든요.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금 납부는 무조건 TGA가 충전되기 때문에 지급 중에서 돈이 빠지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9월 달에는 유동성이 안 좋아질 걸 봤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어요. 근데 9월에 첫째 주만 좀 조정이 되다가 사실 둘째 주부터 올라가기 시작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9월에 이 둘째 주, 셋째 주 보시면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영래포에 있는 잔고들이 이 보라색이 영래포 잔고거든요. 예. 9월 첫째 주, 둘째 주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방출됐어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예. 이게 결국 지급 준비가 다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 이유가 지금까지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걸 시장이 다 프라이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9월 둘째 주부터 50bp 인하, 그 닉 티메러스 기자가 막 기사 쓰면서 50bp 인하에 대한 시장의 그 컨센서스가 있었고 예. 젠스랑이 그 9월 둘째 주 정도에 AI 수요 여전히 풍부하다라고 그 골드만삭스 어디 컨퍼런스인가 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영래포에 있는 자금들이 실제로 시장으로 막 방출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50bp 인하가 되면 지금의 1개월짜리 금리는 25bp 정도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50bp 인하가 되면 뭐 50bp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을 좀 더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MF들이 영래포를 빼서 국채를 살 수 있었고 그렇죠. 영래포보다 조금 더 금리를 높이 주고 있는 금리가 소파라고 하거든요. 그게 MF도 대출해 주거든요. 제네스랑이 AI 내러티브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파를 통해서 헤지 펀드들이 대출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MF는 영래포는 5.3만 주지만 소파는 당시에 5.4, 5.34, 5.35 막 이런 식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소파에 돈을 빌려주면 빌려주면 네. 헤지 펀드는 그걸 빌려서 그 자금을 가지고 예. 나스닥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게 9월 둘째 주부터 해서 예. 사실상 일어났었고 유동성이 저는 긴축된 걸로 봤는데 9월 둘째 주, 셋째 주 유동성이 사실 풍부해졌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FOMC 전까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었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사실 그때부터 좀 반등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9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10월 첫째 주까지는 이제 그런 자금들이 좀 어느 정도 끝나면서 지금 미국의 지급준비금은 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긴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강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약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주식시장은 지금 올라와 있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생겨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시차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때 저는 매수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가장 그 관점에서 가장 큰 이유가 예. 일단 표 보시면 2025년 1분기까지 전 유동성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좀 안 좋지만 예. 결국은 올해 연말까지는 유동성이 다시 좋아질 거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미국은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TGA 잔고에 돈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재무부. 네. 예. 예. 그거를 지금 한 8,500억 달러 정도, 지금 한 8천억 달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을 4분기 말까지 한 7천억 달러까지 풀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선거 전에 많이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시중의 유동성을 방출해준다라는 개념이고요. 예. 영래포 잔고가 지금 3천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 정도 사이에서 남아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인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예. 어찌됐건 꾸역꾸역 시장으로 계속 흘러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뭐 소파로 대출을 해주던가. 예. 왜냐면 연착륙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헤지펀드를 계속 빌려서 뭘 살려고 할 거거든요. 네. 어찌됐건 소파 금리는 영래포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수요가 계속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래포 잔고는 계속 방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유동성이 나쁘지 않다. 예. 언제 안 좋아지냐? 지금 미국은 어찌됐거나 제가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을 계속 해나가거든요.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가 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예. 미국 재무부 잔고에 돈을 채웁니다. 근데 일단 2025년 1월 1일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날이에요. 예. 근데 그날 바로 안 될 거거든요. 보통 한 유예 기간이 90일 정도 둡니다. 한 예. 3개월 정도. 예.
근데 유예 기간이 있는 동까지는 가지고 있는 잔고에서 계속 돈을 풉니다. 그래서 제가 TJ 잔고는 7천억 달러를 올해 연말까지는 가지고 있겠지만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그 TJ 잔고에서 거의 대부분 방출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게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빨리 안 되는 게 유동성 환경에서 좋습니다. 아, 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서 시중에 돌 테니까 네. 재무부 통장에서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뭐 다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 뭐 이런 거 막 기사 막 나올 거거든요. 변동성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계속 방출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있는 돈 그렇게 쓰니까.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주식의 비중을 채워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부채 한도 협상이 늦어도 내년 4월, 5월 정도에는 될 거거든요. 예. 되면 대규모 긴축이 일어납니다. 왜요? 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동안 방출시켰던 채워놔야 잔고를 되니까. 다시 채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과거에도 2021년 12월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6월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파란색 그래프가 TJ 잔고거든요. 예. TJ 잔고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음흠. 이게 국채 발행하면서 TJ를 채운다는 거거든요. 저게 재무부 통장 잔고니까. 네. 예. 이러면 지급 준비금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재무부 잔고, 그러니까 재무부 현금 잔고가 채워지거나 예. 영래포가 채워지거나 이러면 시장의 순유동성이 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연준의 영래포가 계속 빠져나오거나 재무부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를 계속 방출해주거나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게 그건 되면 계속 시중에 돈을 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동성 관점에서는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대신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유동성이 지금 살짝 지금 주식 시장과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주식 시장이 유동성이 빠진 것처럼 주식 시장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채워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10월 달에 왜냐? TJ를 풀 거고 예. 영래포는 또 방출될 거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은 10월 말 기점을 해가지고 10월 뭐 말 계속 유동성은 공급을 할 테니. 네. 지금은 빠져 있지만 연준이. 공급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먼저 지금 가 있고 그냥 버티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유동성은 좀 물은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라고 지금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그 현재 단기적인 관점을 보는 거는 한 요 정도까지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시중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는 정해져 있잖아요. 100, 네. 100이라고 치면 그 안에는 말씀하신 영래포에 들어있는 돈도 있고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도 있고 뭐 예금 통장이 주로 이제 예금 통장이겠죠. 네. 시중에 돌아다니더라도 예금 통장 돈 빼서 쓸 테니까 그거 아니면 캐시니까 하여간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영래포에 모여 있는 그 갈 곳 없는 돈이라는 건 개념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예를 들면 100이라면 100의 통화량이 공급이 됐다면 그건 활발하게 돌아다니느라고 영래포라는 휴게소에 갈 일이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경제라고 하는 게 100밖에 안 되는데 돈은 300이 꽂혀 있으면 지가 어딜 가서 돌다가도 결국은 200은 영래포 같은 데 가서 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야, 그 많이 놀지? 해가지고 일로 와서 놀아봐라 하고 이렇게 단기 국채를 던져준들 잠깐 가서 돌다가 또 어찌 돌다 보면 미국 경제라고 하는 거에 100이랑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결국은 또 200으로 가서 놀고 있을 거고 잠시 후에 그럼 연준도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야 좀 이런 데서 놀지 말고 가봐 하지만 대야는 100이고 물이 300이면 그 대야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노는 돈은 반드시 생긴다. 네. 그러니 이게 잠깐 어디로 갔다 왔다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어유 또 유동성 오네는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또 빠져나가고 또 오고 또 빠져나가고 이거 계속 반복 아니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풀려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회수하지 그걸? 그거를 그래서 지금 재무부가 하고 있는 방식은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너무 유동성이 많고 네. 그동안 돈을 계속 뭐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돈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기들이 그동안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그냥 자기들을 뭐 주가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산업이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이 육성이.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그동안 그냥 너 뭐 그냥
개인들한테 내가 알아서 쓰라고 했던 유동성들을 니네 그냥 국채 들고 있어, 이자 받고 있어. 예. 그런 관점으로 국채로 바꿔주고 그 자금을 다시 끌어 들어와서 왜냐면 더 이상 돈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화폐를 찍는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깡그리 끌어와서 이거를 어떤 특정 산업에 계속 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을 재배치하는 방식이고 네. 그거를 지금 제조업적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도 들면 대야의 크기를 좀 키우기 위해서 네. 미국 경제라는 대야를 키우면 지금 풀어난 돈이 300이라도 대야를 300으로 키우면 충분히 그게 흡수가 될 테니까. 미국이 그동안 잠재 성장률이 1.8에서 2.1 사이에서 그냥 과거 20년 동안 그냥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전을 보시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항상 나라가 노후화되면 네.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 그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연령이요? 미국에 있는 평균 연령? 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평균 우리나라가 연령. 한 42살 된다고 하니까 중위 연령이 35? 비슷했어요. 38이거든요. 38? 이게 네. 미국의 자연 인구 감소율은 떨어져요. 그래서 출생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이민으로 다 대체하고 이민으로 있어요. 커버하고 있겠죠. 그거를 예. 가지고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사실상 지금 실업률을 보는 관점이랑 GDP 보는 관점이랑 뭐 GDI, GDP 그리고 뭐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이 모든 관점에서 지금 이민자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미국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돈을 뿌려야 되고 네. 미국 정부가 나서서 돈 뿌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는 어딘가에서 돈을 조달해 와야 되고 시중에서 퍼와야 되고 네. 주로 그거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럼 미국 정부는 앞으로 채권을 잘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파는 채권을 시중에 사야 되니까 네. 야 니들 앞으로 경기 재미없을 거야 그냥 국채나 사지 그래? 아유 금리 자꾸 내려갈 거고 좋지 않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야 팔리죠 채권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일단 예. 제가 채권 뭐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무부의 국채 조달 계획 이 표 한번 보시면 예. 제가 연도별로 왼쪽 표를 보시면 예. 2008년도에 단기채를 얼마를 순발행했고 중기채는 2년에서 10년물 가지거든요. 네. 얼마를 발행했고 장기채를 얼마를 발행했는지를 연도별로 다 가져왔어요. 오, 네. 2008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단기채 발행을 많이 합니다 원래. 예. 과거에도. 근데 2008년도에 일만 벌어서 터지면서 단기채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09년부터는 단기채는 순감을 하고 예. 중기채를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대 코로나 때도 보시면 단기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했었거든요. 왜 위기가 오면 왜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죠? 일단 단기채를 연준이 사기도 편하고 잘 팔리겠죠 시중에서는. 네, 예, 그거, 짧으니까. 예, 그러면서 일단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단기채가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위기가 생기면 단기 국채로 조달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 국채를 2023년도에도 조달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순발행으로. 예. 근데 사실상 2024년도 올해 놓고 보면 단기채의 순발행이 중기채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네.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하고 왜냐면 미국이 단기 국채의 비중이 전체 국채에서 비중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 자체도 미국 재무부 자체도 국채를 조달을 하는 걸 보면 작년에는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조달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부터는 어차피 장기채는 지금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 중기채 위주로 특히나 뭐 중기채도 2년에서 10년까지 있다고 하면 예. 2년, 3년, 5년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으로는 점점 10년, 20년, 30년 늘려갈 겁니다. 그게 결국은 미국도 이거를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을 봐가면서 만기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방식이고요. 현재는 2년, 3년, 5년을 늘리지만 앞으로는 또 10년, 20년, 30년 늘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리에 대한 안정화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금리에 대한 안정화가 있으려면 결국은 뭐 성장에 대한 둔화가 좀 있어야 되고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4년 2분기부터 갑자기 성장 둔화에 대한 내러티브가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성장이 갑자기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 고용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GDI가 뭐 좀 안 좋다. 그게 막 돌면서 장기채 금리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저는 전부 다 의도된 침체의 내러티브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국채의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올라가려면 불법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네. 실업률 자체가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많이 올라가면 GDP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실업률도 올라갈 수 올라가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참 이게 그러니까 그걸 꼭 의도적으로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금리 안정화에 있고 2024년도에는 2년에서 10년물 중심으로 늘렸지만 내년에도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뭐 급격한 빅스텝은 없겠지만 금리를 인하를 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중장기채 중심으로 특히나 장기채 중심으로 늘려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그러겠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채에 대한 그것도 뭐 누가 살지 말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지금 최근에 장기채를 가장 많이 안 산 것을 보면 해외 중앙은행들이거든요. 예. 근데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를 언제 많이 늘리는지 아세요? 해외 중앙은행들이요? 네. 해외 중앙은행들은 국채를 살 때 이걸 사가지고 내가 내일 팔아서 자본 차익을 남겠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 안 합니다. 그렇죠. 외환 보유액 쌓는 개념으로 하겠죠. 네, 걔네들은 예. 결국은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너무 절상이 되면 미국 채를 삽니다. 예. 자기들 통화가 너무 절상이 되면 자기들 통화 너무 절하가 되잖아요. 미국 채를 더 이상 안 사고 팝니다. 그런데 자기들 통화가 절상이 되는 게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거의 맞물리거든요. 예, 예. 결국 달러가 안정이 되잖아요. 음흠. 그러면 미국 채를 다시 늘리기 시작합니다. 예. 특히나 장기채 중심으로. 이 표안 보시면 외국 중앙은행들이나 외국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장기채에 대한 비중이고요. 회색 그래프는 중장기채에 대한 비중입니다. 미국 중앙은행들이나 해외 공공기관들은 결국은 미국 단기채는 거의 안 산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 예. 중장기채로 사는데 걔네들이 보는 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가, 자국 통화가 지금 절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늘리기 시작해요. 네. 결국은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빅스텝은 아니지만 어쨌든 떨어뜨릴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이 되면 어느 수준부터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거고 그동안 미국이 단기채 중심으로 국채를 많이 조달했잖아요. 사실 올해부터 내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 뭐 중장기채 그리고 초장기채 중심으로 이렇게 늘려 나갈 거예요. 그거를 간을 봐가면서 늘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그 미국은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할 건데 그동안 단기채를 발행하다가 이제 영래포가 끝났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는 게 끝난 거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단기 국채는 더 이상 영래포에서 끌어올 게 없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많이 발행을 안 하겠죠. 이제 장기채로 바꿔서 돈 조달할 중장기채로 거다. 발행을 할 거고 연준이 최근에 말을 하는 거 보면 연준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장기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다. 예. 좀 단기채로 좀 리밸런싱을 좀 해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쪽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단기채를 발행해도 연준이 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를 예. 정부는 어떻게든 계속 발행을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그동안은 영래포에 있는 잉여 유동성만 가지고 왔다고 하면 예. 내년부터는 중장기채 발행은 해외에 있는 잉여 유동성을 가지고 옵니다. 아, 해외 중앙은행들 중심으로 살 거다. 네. 예.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고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중심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동성 환경에는 좋다는 뜻이네요. 자, 적자 국채 발행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달러 패권을 잃지 않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도 사줄 데가 없고 네. 미국이 뭐 위기가 생겨야지 아무도 그걸 안 사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사줄 데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달러 패권은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달러 패권 유지가 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연방 정부가 통화를 사용한다라고 관점을 봐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게 다 어그러져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돈을 벌어와가지고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 연방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달러는 전 세계가 공용적으로 쓰고 있는 화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적자 국채가 크게 위험이 안 됩니다. CBO에서 이미 2030년까지 GDP 대비해서 200%까지 미국 정부가 부채를 늘릴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럼 사실 그거는 시장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 그렇게 돼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프라이싱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 생길 수 있죠. 부채가 늘어나면 또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것도 S&P나 무디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S&P 무슨 전부 다 미국 정부 미국 기업들이고 노이즈일 것이다 그냥. 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뭔가 지금 그럼 예정되는 걸림돌 내지는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뭘 좀 조심하면 되겠어요? 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국채를 풀면 예. 영내포가 빠져나가거나 지급준비금이 빠져나가잖아요. 국채를 풀면 아 국채를 발행을 하면. 발행하면 네. 네. 그래서 이 표만 보시면 GDP 대비해서 미국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연준도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GDP 대비해서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11%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예. 항상 시장에 발작이 왔습니다. 그 말은 연준의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시중에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은행 통장의 예금의 합과 비례하는 거니까. 네. 발행을 했는데 네. 뭐 단기채는 영내포가 사주겠지만 영내포가 다 소진이 되면 못 사주잖아요. 예. 장기채를 발행을 하는데 누가 만약에 해외 중앙은행이 전 산다고 보지만 그런 쪽에서 만약에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은행이 지급준비금에서 계속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양적 긴축을 계속 하면 예. 시장에 지급준비금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지급준비금은 어찌됐건 조금씩 계속 빠질 수 있거든요. 과거에 영내포가 이만큼 있을 때는 좀 시장 상황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연준도 이걸 지금 봐가면서 조금씩 양적 긴축도 좀 더 비율을 줄이고 어느 예. 수준에서는 양적 긴축도 종료할 걸로 보지만 하다가 보면 갑자기 펑 터질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저는 사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발작 리스크를 좀 유의깊게 보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10월달, 12월달도 지급 준비금의 비율이 GDP 대비해서 지급 준비금 비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단기 자금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이 거의 월별로 10%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10%, 뭐 12월달 10%, 2018년도에 그러다가 2019년부터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사실 지금도 이렇게 계속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미국 정부의 신용 강등 위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의 변동성으로 보고 있지만 네. 이렇게 단기 자금 시장에서 뭔가 발작이 생겨버리잖아요. 지금은 단기 자금 시장을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냐 하면 단기 자금 MF 시장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소파 대출을 돈이 나가 있고 대출을 받은 돈으로 그 단기 조달로 한 돈으로 뭐 미국 주식이든 나스닥이든 뭐 이런 것들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발작이 오면 이게 어나인딩 되거든요. 꺾어야죠. 예. 그래서 우리 그때 일본 엔캐리 청산될 때처럼 네.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후행해서 또 조치가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니터링을 좀 유의 깊게 하자. 언제까지? 연준의 양적 긴축이 멈출 때까지. 연준의 양적 긴축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끝나면 사실 이게 큰 영향이 있을 거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고 BTFP 작년 초에 그 대출을 해줬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한이 되고 있어요. BTFP가 뭐였죠? 그게 그 소형은행들이 문제가 네. 돼가지고 아, 유동성을 이렇게 그래, 긴급적으로 대형은행들이랑 연준 줬죠. 대출해 주는 겁니다. 예. 그 대출이 지금 다 상한되고 있어요. 예. 결국은 BTFP 같은 대출이 상한되거나 양적 긴축을 한다고 가면 자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삑 소리 나는 경우가 이게 있을 지급 것이다. 준비가 떨어지면 갑자기 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그런 있다. 관점에서 저도 이게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찬스네요. 뭐 찬스죠. 근데 치료하겠지 뭐. 뭐 풀베팅 되어 있으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됐을 때 그렇지. 그때 위험해서 그러니까 첫날 급락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엔캐리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거는 당시에도 2달 갔습니다. 거의 이게 어나인딩이 다 해소되는 데까지. 예. 그리고 연준의 어느 정도 조치가 나오는 데까지.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레버리지라는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렸겠지만 레버리지가 갑자기 풀린다라고 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게 스무디하게 풀린다고 하면 알아서 예. 조금씩 푸는 거니까 그렇게 그 위험성이 없는데 갑자기 청산되잖아요. 그러면 너도나도 막 팔아야 되잖아요. 막 대출을 회수해달라고 하고 갑자기 뭐 부동산 대출을 해야 하는데 은행이 다음날 대출을 회수를 해간대요. 그러면 집 팔아야 되잖아요. 저가라도. 예.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랑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단기 시장에 대한 발작 리스크를 좀 보고 있고 제가 이 미국을 중장기적으로 뭐 AI 내러티브, 뭐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한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채한도 협상이 음흠. 되기 전까지는 유동성 환경이 괜찮다. 조정이 될 때마다 사야 된다. 그리고 유동성이 조정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내러티브가 워낙에 강력하다. 그게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 빅테크가 지금 AI 내러티브의 가장 키 핵심이고 예. 걔네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를 정부가 자꾸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하셨죠? 패권 AI에 그 대한 계속, 패권을 그쪽으로 계속 끌고 시중에 자금이 가야 개발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걔네들도 돈을 받아야지 그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예. 보조금만으로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계속 대기업만 계속 올라가는 게 문제는 있겠지만 알겠어요. 지금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1등으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계속 지원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반도체법이랑 내년에는 미국 정부가 돈을 계속 풀 거고 재정으로. 재정 적자를 계속 낼 거다. 그리고 그 돈 풀리는 돈은 타겟이 있는 거니까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데 쌓이지도 않을 거고. 네. 그 재정 적자를 푸는 방식이 그동안은 금융 긴축을 통해 가지고 단기채만 계속 발행했지만 앞으로는 금융 완화를 통해서 예. 장기채가 더 이상 엄청나게 금리가 많이 급등할 거라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해주면서 해외 중앙은행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거다. 그러면서 중장기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할 거다. 그럼 미국 경제가 그럼 제대로 정상화돼서 돌아간다는 뜻인데 본격적으로. 전 본격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고 그렇겠죠. 그게 되면 제조업 사이클이 돌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그리고 제조업 사이클이 지금 제일 안 좋거든요. 제조업이 지금 제일 안 좋아요. 서비스업은 나쁘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제조업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갑자기 뭔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늘릴 수가 없어요. 투자를. 예. 왜냐 서비스는 그냥 잠깐 하면 되지만 제조는 한번 사이클을 돌기 시작하면 내가 투자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죠. 예. 근데 이게 연착륙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그 사이클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게 과연 제조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가 미국에서도 장기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 네. 그게 AI가 아니면 장기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게으른데. 근데 AI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와 관계없이 이쪽에 그 제조업계 공장을 지어서 제조업 네. 사이클을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다 그냥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게 현실화돼야 되고 그게 사실은 AI뿐만 아니라 로봇도 결합돼야 되잖아요. 그게 다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근로자가 망치질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고운 손이 이미 되어 있어서 톰 아저씨 손이 아니라 이제 못 만들 거고 그러면 AI와 결합된 로봇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1, 2년 안에 그게 돼서 야 진짜 미국의 산업이 돌아가는 애가 될까요? 지금 이미 제조업 사이클은 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표만 보시면 금리 인하와 연착륙이 되면 투자 사이클이 재개된다고 보고 있고 칩스법과 반도체법이 실질적으로 이때 시작됐거든요. 예. 그 이후에 제조업 사이클이 지금 돌기 시작했어요. 그 설비 투자가. 근데 뭐 아직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근데 예. 과거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려고 하면 연착륙에 대한 내러티브가 일단 붙어야 되고 지금 또 투자해도 돼.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착륙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라는 거가 붙으면 어허 네, 될 될 걸로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서는 미국은 원래 제조업으로 돌리는 나라 아니에요. 서비스업만 잘 돌아가면 돼요. 그게 라는 지적도 뭐 있네요. 과거 20년, 30년을 시장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의 앞으로의 미국은 최근에 20년, 30년 사이클로 보면 안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이미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했고 제조업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하면 지금 뭐 AI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물가도 오르고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가가 올라가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도 사실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잖아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제조업 사이클 올라가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산형 AI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0.2% 포인트에서 0.8%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논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거 보더라도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면 옛날에는 2% 물가 타깃이었지만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9% 8%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렇게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 혁명은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와, 그렇다면 한국의 운명은 좋은 건 아닌 건가요? 그렇게 한국은 봐야죠? 결국은 B2C, 미국의 B2C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방 이런 모든 것들이 B2B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B2C가 가려면 PC나 핸드폰 이런 쪽으로 AI가 한국이 만들어 장착이 파는 돼야 걸? 됩니다. 그것도 저는 결국은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음,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보다는 가더라도 근데 미국 B2C가 더 빨리 갈 거라 보고 있고 왜냐하면 네. 이게 국채 발행해서 이머징의 돈을 끌어오고 해외에 있는 돈을 끌어온다고 가면 해외에 있는 돈들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더 잘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아닌 여타 다른 국가들은 이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막 돈을 풀어서 막 유동성을 예, 부양시키지 예. 않는 한. 근데 뭐 돈을 풀어서 부양시킬 수 있는 나라들은 지금 없는 별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 인플레이션을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분간 미국의 세기가 진행되어 올 거고 미국이 경기를 살리는 방식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재정을 투입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네, 그 그런 국채 발행 사이클이 돌 것이다. 국채 발행이 연준이 화폐를 찍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해외에 있는 잉여 유동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동성 함수가 도입이 될 텐데 네. 그것도 이제 미국 정부가 설계해서 돌리는 거니 큰 문제야 없겠으나 연말 뭐 내년 지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니 뭐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간중간 유동성에 노이즈는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거를 네. 잘 기회로 포착하면 좋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그렇게 얘기였네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같은 민간 개인들은 네. 아무도 산업혁명 이게 지금 혁명이 있는지 몰랐대요. 몰랐죠?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혁명인 줄 기술 아는 뭐 거지. IT 법을 똑같을 거예요. 그때가 기술 혁명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 갑자기 뭐 버블, 붐버스트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몇 년 뒤에 기술 혁명이었고 산업 혁명이었습니다. 예. 이게 누가 책으로 쓰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AI 혁명이라고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을 수 있는데 예. 누군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책으로 써서 알 수 있는 거지. 예. 우리는 사실 앞으로 향후 1년 뒤, 2년 뒤 뭐가 일어날지도 사실 모르는 그렇게 해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거 쓰는 것 시나리오들이 뭐 허무 맹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진짜 혁명의 그 기간이라고 하면 예. 우리는 지금 그걸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럼 혁명이 다 끝난 뒤에 우리는 이게 혁명이었고 내가 이때 왜 투자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주식은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예. 채권은 이런 매크로를 많이 보지만 주식은 스토리고 향후 어떻게 갈지를 정치도 스토리고 다 스토리거든요. 그렇게 이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오고 근데 항상 뭐 이건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스토리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예. 무조건 안 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루비니 교수는 항상 경기 침체.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망한다 이렇게 봐버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봐야지. 찾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좋은 주식을 찾고 좋은 산업을 찾고 좋은 국가를 찾는 거지. 안 될 거라고 보면 모든 게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미국에 대한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